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연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박연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득현 NH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요새. 네. 일단 7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7월 됐으면 이제 하반기 어떻게 또 투자해야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예. 먼저 뭐부터 얘기해 볼까 생각해 보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침체 가능성 하반기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풀어 나갔으면 해요. 하반기 미국의 침체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뭐 미국의 그 경기 침체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12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이제 크게 분류해 보면 총 3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상하게도 완전 고용이다. 오히려 고용이 너무 좋으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외부적인 충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부나 연준의 정책적인 실수. 이렇게 3가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2번에.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 번째는 연준이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가 아니라 연준이 경기를 좀 이렇게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거죠. 좀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은 이미 충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고용도 아시다시피 그 실업률이 상당히 좋아요. 1968년 이래로 가장 낮은 3점대 중반대이기 때문에 일단 2가지 조건은 거의 충족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왜 안 오느냐. 경기 침체란 말이 지금 나온 지가 벌써 18개월째라고 합니다. 온다. 그런데 아직 안 와요. 1년 6개월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약간 이제는 좀 안 믿는 뭐 그런 성향도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오기는 옵니다. 다만 이제 2가지 조건이나 충족이 됐기 때문에 오기는 오는데 시간이 좀 딜레이 된다. 그래서 아이비들도 뭐 4분기라고 했던 아이비들이 내년으로 보는 데들도 있고요. 아직도 4분기라고 보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11월, 12월 정도부터는 오지 않겠느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쨌거나 좀 침체가 오면 이 주식시장도 좀 다시 약세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그냥 약세장에 휩쓸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강세장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약세장이 오면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강세장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좀 애매한 게 S&P 종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505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수 이상으로 오른 종목이 뭐 15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전체를 평균으로 해보면 상승률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라는 거는 보통 한 20% 이상 올라야 상승장인데 3분의 2 혹은 4분의 3 이상이 거의 그냥 보합정초 상태고 나머지 뭐 4분의 1 정도만 2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많이 좋은 종목들을 사지 않은 이상은 좋은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특정 종목들 혹은 2차 전지 같은 특정 종목들만 상승률이 높았지 뭐 기존의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렇게 한 2, 3년 전에 좋았던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뭐 반토막 이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르는 장이 돼야만 이제 좀 상승장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다음 상승장이 진짜로 대기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타나야지만 진짜인 거지. 만약에 지금까지 올랐던 뭐 최근에 올랐던 뭐 빅테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만 만약에 다시 또 오른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크레딧, 그 믿음을 갖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돼서 저는 좀 기존에 올랐던 종목도 좀 보유한다면 지금까지 못 오른 종목들도 좀 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고려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어느 쪽을 좀 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준이 뭐 지금까지 계속 타이트하게 경제를 지금 목 조르고 있고 뭐 안 좋은 흐름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연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연준 피벗이라든지 뭐 연준 풋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지금까지 못 올랐던 종목들에게는 굉장히 단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금 흐름들이 지금까지 못 올랐던 종목들로 쫙 흘러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 기본적인 강세장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뭐 올해 안에 나타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당장은.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좋았던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이 다시 좀 상승한다고 봐서 서서히 이제 좀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의 강세장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이거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럼 국가별 포트폴리오 분배, 요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중국이 뭐 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지만 별로 또 올해 안 좋았어요. 네. 네. 또 유럽은 또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네. 어떻게 좀 국가별로는 좀 봐야 될까요? 네, 그 중국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 좋았던 종목들이 못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은 중국의 어떤 모멘텀이 좀 있는 편이고 기존에 지금 좋았던 종목들은 좀 미국 쪽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쪽으로 종목이 좀 많이 상승했던 거를 기존의 흐름이라고 보면은 앞으로는 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대만이라든지 중국도 지금 부양책을 많이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좀 힘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도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나타난다고 봐서 저는 미국 쪽을 뭐 100을 만약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한 50이나 60 정도만 남겨놓고 한 3, 40 정도는 지금까지 못 올랐던 시장 쪽으로 좀 분산시키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네. 생각합니다. 국가별로도 좀 지금 소외됐던 쪽을 네. 좀 들여다봐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최근 증시 완전히 소수 빅테크 중심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이럴 때 그거 따라가는 이런 집중 투자 이런 걸 하면 안 될까요? 뭐 언제까지 그게 유효할지는 뭐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시점이 되면은 이제 상승세가 갑자기 이제 바뀌는 왜냐하면은 지금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S&P 종목 총 그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리고 5개 종목은 4분의 1. 그러니까 5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겨우 5개가 25%를 차지한다. 물론 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25%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런 네. 점은 있는데 어쨌든 미국같이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네. 그 5종목이 25%를 차지한다는 거는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보다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집중 투자 현상은 영원하게 지속되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이거는 뭐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는 있는 건데 당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투자자분들께서 못 느끼시겠지만 반드시 하반기에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종목을 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넓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연준이 이제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마무리될 거 아니에요. 이런 좀 긴 스팬에서 볼 때 이 채권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채권이 뭐 작년에는 주식하고 같이 안 좋았고 또 올해는 주식하고 같이 좋았는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3분기에는 아마 좀 이렇게 이격이 나타나면서 방향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어요. 주식은 좋은데 좀 채권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게 연준이 이제 계속해서 강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흐름이 근데 길진 않기 때문에 고점을 찍는 순간 가령 뭐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뭐 4% 정도만 된다 그러면은 사야죠. 근데 이제 아직은 3.7% 뭐 3.8%대에 있기 때문에 밴드가 아마 한 50bp 정도라고 보면은 3.5, 3.6 정도를 하단으로 보고 그 50bp 이상 정도 되는 4.0이나 4.1 정도에서는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흐름이 뭐 딱 그냥 거기서 4.1, 4.0 찍고서 그냥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막 요동치면서 사람을 좀 흔들리게 할 텐데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4.1 찍었다, 4.2 찍었다고 해서 뭐 불안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채권을 매매하는 거 아니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잘 산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뭐 완전히 바닥에 살 수는 없지만 4% 이상대에서 사시게 되면은 내년 이맘때라고 보면 굉장한 이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이렇게 가격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고점에서 살 수 있다면 좋은 건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4% 정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기준으로 그 정도 되면은 살만한 때가 아니냐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갖고 좀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권 불안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불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걸 오히려 이제 월가 금융회사들 얘기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뭐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뭐 옛날에 기아차 망했을 때 뭐 현대에서 사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회사를 키웠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어떤 강자들은 뭐 M&A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없어진 회사들의 마켓쉐어를 차지한다든지 해서 더 강하게 성장하는 그 사례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이 아이비들이 얘기한 대로 좀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뭐 그런 구조들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정도 이제 만약에 하반기에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와서 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회사들의 채권의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특히 이거는 뭐 특정한 회사의 채권을 사시기보다는 하이힐드 펀드나 하이힐드 ETF를 사시면 그렇죠. 분명히 그중에서 몇 개는 망하지만 그 원체 많은 종목을 편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제 리츠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엔 좀 좋은 흐름이었지만 다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면 아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주목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좀 미국 정부 정책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좀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이제 2021년부터 3가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이라는 걸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 2022년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IRA라고 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같은 해에 반도체 및 과학법이라고 해서 3가지 법을 발표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10년 동안 정부보다는 민간에 좀 투자를 많이 유도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향후 한 10년 동안 약 2조 4천억 불 정도에 달하는 투자가 정부와 민간들이 합쳐서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효과가 거의 냉전 이후 미국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최대 규모다라고 볼 수 있고 50년대에 물론 이제 미국의 그 고속도로를 까는 그 법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수혜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냉전 이전의 시대고요. 그래서 그 규모로는 따라갈 수 없지만 최근에 한 4, 50년 봤을 때는 이번에 발표된 그 3가지 법안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있었던 어떤 성장주의 어떤 흐름이 실물 경제 주식에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이제 앞으로 인프라를 투자한다든지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자. 성장주는 이제 거의 주로 IT 위주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앞으로 한 10년은 IT보다는 실물 경제인 쪽에서 건설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쪽 그런 쪽에서 좀 많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도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반기 경기 상황도 좀 점검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봤는데 좀 핵심적으로 이제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 어떤 거를 좀 핵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정리해봤으면 합니다. 네, 지난 6월 8일을 미국에서는 이제 강세장이 새로 시작되는 기술적인 날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소수의 종목만 상승을 했었던 거고 대다수의 종목들은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작년 10월에 찍었던 지수를 다시는 안 갈 거다라는 컨센서스들이 많이 있어서 반등은 한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흐름도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인데 다만 이제 그 아이비들이 원체 이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JP 모건의 고객들은
지난 30주 동안 주식을 산 것이 겨우 2달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식 비중이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경기 침체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왜 안 오느냐고 그 조바심을 낸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특정 종목만 막 계속 땡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주식 비중도 낮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이제 6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 심리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가 4분기나 내년 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는 이제 조정이 온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드디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조정이 오면 좀 기회를 노려보자. 네. 뭐 이런 말씀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편득현 NH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부장 모시고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을 맞이해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득현 NH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꼭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